악마의 가스 1. 요양지에서 어느 날 나는 여행을 떠난 홈즈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와트슨, 자네는 왜 코온월의 공포, 즉 악마의 가스 사건을 세상에 발표하지 않는가? 내가 다룬 사건 중에서 그만큼 기묘하고 끔찍했던 사건은 일찍이 없었지 않는가? 나는 이 전보를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홈즈는 원래 자기 공적에 대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특히 경찰관들로부터 엉뚱한 칭찬을 받으면 몹시 언짢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홈즈가 스스로 악마의 가스 사건을 발표하라고 재촉해온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그의 뜻을 받아들여 낡은 기록 가운데 악마의 가스 사건에 관한 것을 꺼내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1897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홈즈는 지나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진찰한 하얼리 거리의 의사는 홈즈 씨, 지금 당장 시골로 요양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탐정 일을 할 수 없을 것이오. 하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홈즈는 마지못해 이 명령에 쫓아 나와 함께 잉글랜드 서남부에 있는 코널 반도로 갔습니다. 우리가 세든 집은 코널 반도의 고제서 가까운 한 항만의 기슭에 있어 바로 눈앞에 영국 해협이 바라다 보였습니다. 런던은 아직 겨울인데도 이곳은 매우 따뜻하여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뒤로는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지는 거친 들판이 있었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두 사람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라운드 헤이 목사로 이끼 낀 낡은 목사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뚱뚱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꽤 말이 많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관의 방 2개를 빌려서 살고 있는 모티머 트리제니스라는 신사였습니다. 몸은 바싹 여이고 거무튀튀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 있었던데 가엾게도 등이 몹시 굽었습니다. 말이 적은 그는 늘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3월 16일 아침 우리가 식사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목사와 트리제니스가 마차를 타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홈즈 씨,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뚱뚱한 목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트리제니스의 형님 집에서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어젯밤 8시경 트리제니스 씨는 형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카드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기운이 넘쳐 있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는 1년시가 지나 형님 집을 나와 목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트리제니스 씨가 들판 한가운데 있는 형님 집에 갔더니 형인 오웬 씨와 조지 씨가 탁재 마주 앉아서 껄껄 웃기도 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랍니다.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인 누이 동생 브렌다 양은 의자에 기댄 채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무서운 것을 보았는지 세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서려 있더랍니다. 목사는 새삼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기괴한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뛰어난 탐정인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조사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목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듣고 있던 나는 이거 곤란한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홈즈의 건강이 겨우 좋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맡으면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즈는 마치 사냥꾼의 명령을 듣는 사냥개처럼 눈을 빛내면서 듣고 있더니 좋습니다. 조사해보죠. 목사님 현장을 직접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트레제니스 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잠시 잠자코 계십시오. 트리제니스 씨로부터 상황을 듣기로 하지요.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아까부터 의자에 걸터 앉은 차에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검은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여윈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에 몹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 당신은 왜 형제들과 떨어져 목사관에서 사시죠? 홈즈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에 꽤 큰 주석 광산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광산을 판 돈을 내 형제가 나눌 때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지만 곧 화해를 하여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형님 집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과 같이 나는 밤 8시경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10시 15분쯤 되었을 때 작별을 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누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부인 포터 부인은 2층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형제들은 카드놀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온 다음 다시 꼭 닫았습니다. 거실의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은 걷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을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강도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별난 사건이로군요. 하며 홈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트리제니스 씨, 당신은 어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분명 악마가 한 짓입니다. 홈즈 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악마가 집안에 들어와 두 사람을 미치게 하고 누이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만일 악마가 한 짓이라면 인간인 나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마의 존재 따윈 믿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트리지니스 씨, 다시 한번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창을 등지고 있었으며 맞은편에는 동생인 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쯤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조지가 문득 창밖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정원 구석의 나무 그늘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조지에게 무얼 봤냐고 물었더니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렸을 뿐인데 아마 개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카드놀이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무 그늘에서 움직인 그것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 같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트리제니스 씨, 당신은 오늘 아침 일찍 무슨 볼일로 형님 댁에 갔습니까? 아니, 볼일은 없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일찍 일어나 산책에 나섰는데 뒤에서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의사인 리처드 박사의 마차가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디를 가느냐고 인사를 했더니 그는 우리 형님 댁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왕진을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 박사의 마차를 타고 함께 형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밤에 카드놀이를 했던 거실에 브렌다가 죽어 있었습니다. 끔찍스러운 광경이 다시 머리에 떠오르는지 그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브렌다의 시체를 조사한 박사는 상처도 없으며 죽은 원인도 모르지만 죽은지 적어도 6시간쯤 지났다고 하더군요. 미친 형과 동생은 마치 두 마리의 커다란 원숭이처럼 고함을 지르고 서로 핥히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리처드 박사도 기분이 언짢았는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비틀비틀 소파 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묘한 사건이로군요. 하고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봅시다. 여러분도 함께 가십시다. 들판의 외딴 집. 사건이 일어난 집은 우리들이 묵고 있는 곳에서 2km가 채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판 가운데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서 검은 마차가 덜커덕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쇠창살 사이로 이빨을 드러내고 히히덕거리는 두 사나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건 형님과 동생입니다. 트리제니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가엾게도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모양입니다. 나는 소름이 오싹끼쳐 한동안 멀어져가는 검은 마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들판 한가운데의 외딴 집으로 별장같이 아기자기하게 멋을 부려 지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피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트리제니스가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나무 그늘을 비롯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화단, 현관 앞의 좁은 길등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때 잘못하여 현관 앞에 놓여있던 물뿌리개를 뒤엎어 사방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실례했군요. 홈즈는 당황하여 이렇게 사과했지만 나는 그가 무슨 까닭이 있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우리는 트리제니스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5, 16살쯤 되어 보이는 가저우 포우터 부인이 우리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홈즈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나는 어젯밤 9시경 2층에 있는 내 침실로 자러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즐겁게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거실로 내려가 보니 아가씨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고 오웬 씨와 조지 씨는 미쳐서 괴상한 소리를 마구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광경에 나는 그만 마룻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꾼 다음 이웃 농가의 소년에게 의사인 리처드 선생을 모셔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으나 형제부는 의자를 꽉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장정 이 네 사람이나 달려들어 가까스로 마차에 태웠습니다. 이 집 형제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은 없었나요? 아니요, 모두 착하고 정직한 분들이라 남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브렌다 양의 시체는 어디 있죠? 2층 침실로 옮겼어요. 경찰에서는 아직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홈즈와 함께 우리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브렌다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상처는 한 군데도 없었으나 크고 파란 눈에는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고 얼굴도 두려움으로 인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뭔가 몹시 무서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죽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홈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조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카드장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으며 초는 모두 다 탄채 4개의 촛대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탁자 앞에 놓인 4개의 의자는 약간 비뚤어지긴 했으나 거의 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트리제니스가 돌아간 뒤에도 카드놀이를 계속하다가 벼랑간 무엇인지 무서운 것의 습격을 받아 변을 당한 모양입니다. 홈즈는 마룻바닥과 창틀을 조사한 다음 날카로운 눈을 빛내며 방 안을 서성거리더니 문득 난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난로 속에는 새까맣게 탄 숫덩 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젯밤 난로를 피운 것 같군? 봄인데 왜 불을 피웠을까? 이 홈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트리제니스가 대꾸했습니다. 어젯밤엔 6시가 지나자 비가 내려 날씨가 쌀쌀해졌으므로 제기 조지에게 난로불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트리제니스 씨, 현장 조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말없이 걷고 있던 홈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와트슨,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해.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해. 좀 더 기다려보세.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트리제니스 씨가 저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즉 1일 시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뿐이야. 리처드 박사는 브렌다 양이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은 지났다고 했다니 대체로 자네의 추리와 맞는 것 같군. 와트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 브렌다 양의 죽은 얼굴에는 짙은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어. 뭔가 무서운 것을 보았을 거야. 트리제니스 씨가 저 집을 떠난 뒤 곧 강도가 등에 안을까. 아냐 현관문과 창틀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강도가 들어간 흔적은 없었어. 만일 강도가 그 거실에 들어갔었다면 한 사람쯤은 의자에서 일어났을 거야. 그러되 세 사람 모두 의자에 앉은 채였어. 강도가 들어왔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 나는 문득 넘겨짚어 봤습니다. 홈즈, 난 아무래도 저 트리제니스 씨가 수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어째서? 그 사나이는 등이 몹시 굽고 안경을 썼으며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아, 무리 보아도 인상이 좋지 않아? 인상이 나쁘다고 범인으로 다루면 곤란해. 만일 트리제니스 씨가 범행했다면 그 동기가 뭘까? 그 사나이가 말했었지. 주석광산을 팔았을 때 형제간의 불화가 있었다고. 트리제니스는 자기 몫이 적은 것을 불평하고 형제들을 원망해 오다가 세 사람을 위협한 게 아닐까? 그럴듯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위협했을까? 그는 악마의 소행일 것이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지 않던가. 그래서 퍼뜩 생각난 일인데 트리제니스는 어젯밤 11시 전에 저 집을 나섰어. 일단 문 밖으로 나온 그는 호주머니에서 악마나 괴물의 무서운 가면을 꺼내 쓰고 살그머니 그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창 밖에서 갑자기 그 방을 들여다본 거지. 그 흉측스러운 얼굴을 본 브렌다 양은 겁에 질려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두 형제는 미쳐버린 게 아닐까. 하샤하, 와트슨 안 됐지만 그 추리는 틀렸어. 창문 바로 아래 화단에는 트리제니스 씨의 발자국은 물론 누구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어. 트리제니스 씨는 11시 전에 그 집을 나서자 그대로 곧장 목사관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그걸 알아냈지? 아까 내가 현관 앞에 좁은 길에서 일부러 물뿌리개를 뒤엎었지. 그건 트리제니스 씨의 발자국을 알기 위해 한 일이었어. 그는 물에 젖은 길을 건너 맨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 길 위에는 분명히 그의 발자국이 남았지. 나는 그 모양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아까 문을 나오면서 조사해 보았지. 그랬더니 트리제니스 씨는 도중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목사관 쪽으로 돌아갔더군. 그래. 그렇다면 내 추리가 엉터리였군 그래. 홈즈 자넨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 트리제니스 씨는 물론 말이 많은 목사나 의사인 리처드 박사도 수상하다면 수상하니까 말야. 트리제니스 씨와 조지는 정원의 나무 그늘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했는데 그 나무 밑에는 발자국도 없고 나뭇가지 하나 부러져 있지 않았어. 와트세운 아무튼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추리를 하는 건 그만두게세. 쓸데없이 엔진을 마구 돌리는 것 같이 피로하기만 할 뿐이야. 잠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 상쾌한 황야를 산책하기로 하세. 우리는 오전을 황야에서 보내고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손님 한 사람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르이, 거인과 같은 탐험가. 손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험가인 러언스 탕달 박사였습니다. 몇 번이나 아프리카의 깊숙한 땅을 탐험한 그는 사자사냥의 명수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인처럼 크고 우람한 몸집, 날카로운 눈에 매부리 코, 반은 희고 반은 금빛인 턱수염, 어디로 보나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박사의 모습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약 1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이 고장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멀지 않아 다시 탐험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홈즈 씨, 당신이 뛰어난 탐정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탕달 박사는 여송연을 문채 일어서더니 곰처럼 큰 손을 내밀어 홈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군요. 홈즈 씨, 나는 네 번째 아프리카 탐험을 떠날 예정으로 프리머드 항구까지 가서 절반 이상의 짐을 배에 실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죠. 아프리카행은 잠시 연기해야겠소이다. 실례지만 스탕달 박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번 사건에 흥미를 가지시죠?
흥미가 아니라 나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요. 죽은 브렌다와 미쳐버린 두 형제는 나의 외사촌이 됩니다. 아, 그랬었군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언제 프리머드 호텔에 가셨죠? 사흘 전이요. 그랜드 호텔에 묵었죠. 이번 사건은 아직 신문에 발표되지 않았을 텐데요. 박사의 표정을 살피며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어떤 분이 전보로 알려주었소. 전보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스탕달 박사는 기분이 상했는지 굵은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홈즈 씨,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군요. 마치 경찰관처럼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하죠. 전보로 알려온 사람은 라운드헤이 목사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홈즈 씨,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우발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소. 누군가가 브렌다를 죽이고 두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든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겠죠. 그것도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이 집을 찾아온 보람이 없군. 시간 낭비였어. 스탕달 박사는 화난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더니 새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는 인사도 없이 휙 나가버렸습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5분쯤 후에 잠자코 집을 나갔습니다. 어쩌면 박사의 뒤를 밟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온 그의 낯빛으로 미루어 보아 별로 수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홈즈, 자네가 없는 사이에 이 전보가 왔어. 전문을 들어본 홈즈는 언짢은 표정으로 전보를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디서 온 건가? 프리머드의 그레드 호텔. 스탕달 박사의 말이 정말인지 호텔 지배인에게 전보로 조회했는데 그 답장이 온 거야. 박사는 사흘 전부터 호텔에 묵었고 사건이 일어난 어젯밤에도 분명히 호텔에서 잤으며 짐의 절반은 배에 있고 나머지 반은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다는군. 그렇다면 스탕달 박사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양이군. 그건 아직 몰라.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세. 홈즈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은 뜻밖에도 일찍 드러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창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을 때 덜커덕거리는 소리에 이 어이륜 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멎었습니다. 마부자리에서 뛰어내린 것은 라 운드웨이 목사였습니다. 홈즈 씨, 큰일 났습니다. 목사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이 마을은 신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정하시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가, 어제까지 건재하던 트리제니스 씨가 어젯밤 누구에게 살해되었소.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For? 제2의 살인. 홈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눈은 매의 눈같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목사님, 트리제니스 씨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목사관 아래층에 있는 거실에서입니다. 우리 집 하인이 발견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트리제니스 씨는 의자에 앉은 채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은 브렌다 양처럼 공포의 빛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홈즈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나 역시 홈즈 이상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트리제니스가 괴상한 죽음을 당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홈즈,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는군. 이렇게 되면 미궁에 빠지겠는걸. 아냐, 복잡해질수록 도리어 해결하기 쉬운 법이야. 아마 이번 사건으로 중 용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목사님, 당신 마차로 목사관까지 가십시다.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세 사람을 태운 마차는 곧 낮은 언덕 위에 있는 목사관에 닿았습니다. 목사관 남쪽으로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트리제니스는 아래층과 2층에 가가방 하나씩을 빌어 쓰고 있었는데 2층이 침실, 아래층이 거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아래층 거실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실까요? 목사의 안내로 거실에 들어가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웠습니다.
탁자 위에 켜져 있는 램프 탓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심지를 너무 많이 돋우어 놓아서 램프의 유리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트리제니스는 의자에 앉은 채 턱수염이 텁수룩하게 난 턱을 위로 치켜들고 죽어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눈은 무엇인가 무서운 것을 보았는지 겁에 질린 듯 부릅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브렌다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려는 듯이 구부려져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삐 입었는지 칼라도 넥타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는 오늘 아침 날이 밝은 후에 죽은 것 같군. 그런데 어째서 램프를 켰을까? 홈즈는 트리제니스의 시체에서 눈길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기 창문이 열려 있군요. 목사님, 저 창문은 누가 열었죠? 우리 집 하인이 열었습니다. 이 끔찍스러운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잠깐 조용히들 해주십시오. 홈즈는 곧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여우의 뒤를 쫓는 사냥개처럼 날쌔고 민첩했습니다. 2층에서 정원의 잔디밭에 이르기까지 집안을 샅샅이 살피며 뛰어다녔습니다. 2층 침실에서는 잠겨있던 창문을 열고 창틀을 조사하면서 기쁜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원의 잔디밭에서는 개처럼 사방을 기어다니더니 이윽고 잔디 속에서 잿덩이 같은 것을 찾아내서는 소중하게 종이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홈즈는 시체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의 램프는 여전히 새까만 그을음을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램프를 끄고 돋보기로 램프의 갓을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가세 가운데 쪽에는 하얀재가 묻어 있고 둘레에는 다갈색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다갈색 가루를 칼로 긁어서 봉투에 담아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이로써 단서가 잡힌 셈이죠. 홈즈가 밝은 목소리로 말한 순간 멀리서 마차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방경찰관들께서 오시는 모양이군. 목사님, 우린 일대로 돌아가겠으니 경감님에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런던에서 온 셜록 홈즈가 2층 창문과 거실의 램프갓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 사건 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 전해주십시오. 와트슨, 이만 물러가세. 우리는 뒷문으로 해서 목사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동안 홈즈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파이프를 빨아대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가 하면 말없이 어딘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째 되던 저녁에는 시내 잡화점에 가서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있던 램프와 똑같은 것을 한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관에서 트리제니스가 쓰던 석유와 똑같은 것을 얻어다가 램프의 기름통에 붓고 심지에 불을 붙여 1시간의 석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 홈즈의 추리.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홈즈는 밝은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와트슨,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마침내 해결했어. 그래, 참 잘됐군. 2차례에 걸친 사건은 모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 맞았어. 범인은 2사람이야. 2사람? 그게 누구야? 글쎄, 너무 서두르지 말게. 나는 이 2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생각해 보았어. 그랬더니 2사건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네. 공통점이라니?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 그것은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쓰러지거나 기절했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2방 안에 독이 있는 공기, 즉 독가스 같은 게 꽉 들어차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먼저 첫 번째 사건에서 브렌다 양의 시체가 있는 거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가정부 포어터 부인은 가슴이 답답해서 마룻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버렸다고 말했었지. 생각나는군. 하지만 가정부는 너무 처참한 거실 안의 광경에 놀라 기절했다고 말했었는데 맞았어.
그러나 조금 뒤에 거실에 들어간 리처드 박사가 쓰러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지? 트리제니스 씨의 말에 따르면 리처드 박사는 브렌다 양의 시체를 조사하고 미쳐버린 두 형제를 보고 있는 사이에 기분이 나빠져 낯빛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비틀비틀 소파 위에 쓰러졌다고 했어. 숱하게 시체를 보아왔고 정신병자도 꽤 여럿 다루었을 의사가 기절한 건 그 거실 안에 독가스가 꽉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걸세. 과연 그렇겠군. 그래서 나는 궁금하여 이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제2의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목사관의 하인도 가슴이 울렁거려서 누워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 방에 독가스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야. 아참, 이제 생각나는군? 나도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워서 간신히 참았어. 램프가 그 흐름을 내며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독가스가 남아 있었군 그래. 나 역시 속이 메스꺼웠지만 하인이 창을 열어놓은 덕분에 기절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있어. 사건 당시에 방 안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는 점이야. 자네 기억나나? 황야 가운데 외딴 집에서 내가 난로 속에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보고 봄인데 아직도 불을 피우냐고 물었지? 그러자 트리제니스는 간밤에는 비가 내려 추웠으므로 자기가 조우지에게 부탁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게 했다고 말했었지. 그랬어. 제2의 사건에서는 램프가 타고 있었어. 나는 똑같은 모양의 램프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의 석유 소비량이 얼마쯤인가를 실험해 보았어. 그 결과 그 램프는 날이 샌 뒤에 켜놓은 것을 알았어. 이런 공통점을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두 번 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으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미쳤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은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어떤 물질이 불에 탔거나 또는 불로써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난로불 속에 던져졌어. 독가스의 대부분은 연통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일부분은 방 안에 퍼졌어. 밀폐된 방 안에서 그 독가스를 마시고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미쳐버리거야. 어째서 브렌다 양만이 죽었을까? 여자이기 때문이야.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거든. 아무튼 이 독가스를 들이마시면 처음 한동안은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려. 더욱 악화되면 브렌다 양같이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 증거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 않나. 남자들은 몸도 튼튼했지만 독가스를 비교적 적게 마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독가스를 내기 위해 램프가 사용되었어. 램프의 갓은 활석으로 되어 있었지. 활석은 납처럼 매끄러운 광석으로 열은 전달하지만 타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그 램프의 등피 근처에는 흰재가, 가 장자리 쪽에는 다갈색의 가루가 묻어 있었지. 난 그 다갈색 가루를 칼로 절반만 긁어서 봉투에 담아 수첩사에 끼웠지. 왜 절반만 가져왔나? 나중에 조사하러 올 경찰을 위해 남겨둔 거야. 내가 다 가지면 불공평하니까 말이야. 두 번째 사건에서는 먼저 램프에 불이 붙여졌어. 그리고 뜨거워진 갓 위에 독가스를 내는 물질, 아마 가루 같은 게 얹어졌을 거야. 물론 그 트리제니스를 죽이려는 범인이 올려놓은 거지. 가루는 램프에 열을 받아 독가스를 냈어. 그것을 마신 트리제니스는 공포로 미친 상태가 되었다가 곧 죽었어. 연통이나 공기 구멍이 없었으므로 독가스의 효과가 금방 나타났어. 와트슨, 내가 세운 추리가 어떤가? 글쎄, 확실히 그럴싸한 추리이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의 가정이지. 뒷받침이 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6. 위험한 실험 결정적인 증거? 홈즈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 방안에서 실험을 해보세. 무슨 실험 말인가? 이 탁자 위에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램프가 있지. 램프에 불을 켜고 내가 갖고 온 다갈색 가루를 얹어서 독가스가 발생하면 내 추리가 틀림없어.
그러나 이 실험은 대단히 위험해. 두 사람은 다 미치거나 죽을 우려가 있어. 자네는 밖에 나가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아니야, 나도 방에 있겠어. 실험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래, 과연 자네답군. 그럼 되도록 조심하세. 자네는 그 창문을 열고 바로 옆에 있는 의장에 앉아 있게. 나는 문을 열고 탁자의 반대쪽에 앉아 있겠네. 램프에서의 거리는 똑같아. 서로 상대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곧 상대방을 안고 뜰로 뛰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시작하겠네. 홈즈는 램프에 불을 켠 다음 나사를 돌려 불꽃을 크게 돋우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사이에 끼워둔 봉투 속에 다갈색 가루를 램프의 갓 위에 뿌렸습니다. 10초도 못 되어 사향과 같은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벼랑간 속이 메스꺼워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물처럼 덮쳐왔습니다. 몰려든 먹구름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달려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며 입이 딱 벌어져 혀가 악어 가죽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그것이 제대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칠 듯한 심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홈즈의 증세는 나보다 더 심했습니다. 무섭게 부릅뜬 눈과 창백한 얼굴은 두려움에 질려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브렌다나 트리제니스의 적은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꺾인 모처럼 구부러져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위험해. 나는 허겁지겁 홈즈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면서 가까스로 뜰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뛰어나왔다기보다 굴러나왔다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신없이 잔디 위에 엎어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우리의 등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와트슨 고맙네. 홈즈가 목신 소리로 말했습니다. 독가스의 효력이 그렇게까지 빨리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렇게까지 위험한 실험은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자네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용서해주게. 홈즈가 이처럼 부드럽고 약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므로 나는 감격했습니다. 괜찮아. 홈즈, 조금이라도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겠네. 그렇게 말하니 더욱 고맙네. 그런데 램프를 저대로 놓아두면 위험하니 처리해야겠어. 홈즈는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는 독가스가 자욱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램프를 들고 나온 그는 잔디밭의 끝에 있는 두구로 달려가 램프를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등피가 깨어지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와트슨 방 안에는 한동안 들어가면 위험해.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세. 정원 구석에는 초라한 나무 탁자와 의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홈즈는 여러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저 독가스는 정말 대단해. 아직도 목 근처가 따끔따끔해.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 여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저절로 낫겠지. 실험 결과 2사람이 죽고 2사람이 미쳐버린 것은 저 다갈색 가루에서 발생하는 독가스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 와트슨,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을까? 범인은 2사람이야.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설명하지. 7.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은 자네가 말한 대로 모티머 트리제니스야. 역시 그랬었군. 내 육감이 들어맞은 셈이군. 맞았어. 자네는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그를 의심했는데 틀린 생각은 아니야. 그 사나이는 쥐새끼처럼 검고 작은 눈을 움직이며 늘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무엇인가 음모를 꾸밀 만한 사나이야. 범죄의 동기 또한 자네 말대로 재산이 탐이 났던 거야. 그것 보라는 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트리제니스 형제는 주석광산을 팔아서 목돈이 생겼어.
그 돈을 나눌 때 약간의 말썽이 있었으나 곧 화해를 했다고 모티머 자신이 말했지. 내가 라운드 헤이 목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돈을 나눌 때 오웬과 조지는 광산을 팔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모티머의 몫은 적어도 된다고 주장했더군. 그래서 형제 간의 칼싸움이 벌어졌어. 당연히 누이 동생인 브렌다 양 이 사이에 들어서 화해를 시켰으므로 모티머의 몫은 조금 더 많아졌으나 형이나 동생에 비하면 훨씬 적었어. 화해는 했지만 모이티머는 형과 동생을 원망하면서 언제가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지. 그러던 중 우연히 무서운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동물이 손에 들어오자 그는 옳지 됐다 이걸로 안갚음을 해주자 고 결심을 했던 거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지? 증명할 사람은 없잖아. 브렌다 양은 죽고 형제는 미쳐버렸으니까. 아냐 잇따라 일어난 두 번째 사건으로 미루어 생각하며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이 모티머 트리제니스라는 결론이 나와. 그럼 그는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날 밤 모티머는 형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모두 함께 카드놀이를 즐겼어. 10시 반쯤 되자 모티머는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로 앞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 난로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모티머가 춥다고 조우지를 시켜서 불을 피운 거지. 모티미는 난로를 지날 때 주머니에서 동물을 집어 꺼내어 얼른 난로 속에 집어 넣었지. 형제들은 카드놀이에 열중해 있었으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모티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다시 꼭 닫고 그대로 목사관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건 무엇으로 추리할 수 있나? 모티머의 발자국이 증명하고 있어. 참극은 모티머가 그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났어. 독가스의 대부분은 연통을 통해 빠져나갔지만 그 중에 일부가 밀폐된 방 안에 차서 형제는 미치고 브렌다 양은 죽어버린 거야.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군. 브렌다 양은 모티머를 위해 중재해 주었는데 왜 죽였을까? 모티머는 세 형제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모두 미치광이로 만들 생각이었는지도 몰라. 독가스의 대부분이 연통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미치광이로 만들기만 해도 세 사람의 재산은 당연히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그러나 몸이 약한 브렌다 양이 독가스를 조금 마시고 더 죽어버렸어. 나는 문득 생각나는 점을 말해 보았습니다. 모티머는 브렌다 양의 죽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해버린 게 아닐까. 같은 독가스를 써서 말이야. 아냐 와트슨, 그건 틀린 생각이야. 교활한 모티머가 자살 같은 걸 할 리 있나? 살해당한 거야? 증거도 벌써 갖추어져 있어. 그럼 모티머를 죽인 건 누구인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 또 한 명 있어. 이봐, 바로 그 인물이 찾아오셨어. 중요한 손님이니까 나에게 맡겨주게. 8. 두 번째 범인. 울타리 너머로 거인처럼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한 신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인 레온 스탕달 박사였습니다. 그는 늘 그러는 것처럼 여송년을 입에 문 채 못마땅한 듯이 내뱉었습니다. 홈즈씨, 도대체 무슨 볼일이오? 방문해달라는 당신의 편지를 보고 이렇게 찾아오긴 했지만 나는 바쁜 몸이요. 내일 아프리카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결코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박사님, 이런 호젓한 곳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곳이라면 누가 엿듣거나 비밀이 새어나가는 연료가 없기 때문이죠. 비밀이라니. 무슨 말이오? 모티머 트리제니스를 죽인 건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박사님은 그 범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박사는 물고 있던 여송년을 집어던지고 무서운 눈초리로 홈즈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뭔가 무기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박사의 얼굴은 분노로 푸르락불그락했으며 이마에는 파란 심줄이 섰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홈즈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홈즈도 빈틈없이 몸을 도사렸습니다. 숨막힐 듯한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을 바꾸었는지 박사는 주먹을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홈즈씨, 내가 잘못했소.
나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토인을 상대로 살아온 타드로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버릇이 생겼소.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소. 나도 당신을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모든 사실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어서 앉으시죠. 홈즈의 말은 조용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사는 얌전히 나무 의자에 앉으며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홈즈 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나는 당신을 모이티머, 트리제니스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모티머를 죽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군요. 뭐라고? 박사는 벌떡 일어나 홈즈를 노려보았으나 가까스로 진정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홈즈 씨, 당신은 넘겨짚거나 겁주는 데는 명수로군요. 당신이 탐정으로 성공한 것도 그 때문이겠죠. 남의 마음을 넘겨짚는 건 바로 당신이요. 홈즈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나를 찾아와서 브렌다 양을 죽이고 두 형제를 미치게 한 범인 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범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대답하자 당신은 화를 내며 돌아갔죠. 그 뒤를 내가 밟은 겁니다. 미행이라고? 난 누구에게도 미행당한 기억이 없는데 당신에게 들킬 만큼 서투른 짓은 하지 않소. 당신 집 앞에는 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붉은 자갈 더미가 있죠. 당신은 그 자갈 더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소. 스탕달 박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추리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당신은 오늘 새벽 동이 틀 무렵에 집을 나섰소. 그리고 집 앞의 자갈 더미에서 붉은색 자갈 한 움큼 호주머니에 넣은 후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새들어 있는 목사관으로 갔소. 당신은 목사관 뒷곁에 있는 과수원을 가로질러 울타리에 틈을 비집고 정원으로 세우며 들었소. 그 증거로 당신이 지금 신고 있는 밑창에 줄이 쳐진 테니스화의 자국이 과수원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박사의 얼굴에는 점점 두려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주위는 벌써 밝아졌으나 목사관에는 아직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죠. 당신은 트리제니스가 자고 있는 2층 침실 창문을 향해 호주머니 속에 있던 붉은 자갈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스탕달 박사는 벌떡 일어서며 홈즈, 넌 악마야. 악마가 아니고선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리가 없어. 하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홈즈는 빙그레 웃으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당신이 침실 창문에다 돌을 여러 번 던지는 바 라메 모티머는 겨우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소. 당신은 아래층 거실로 내려오라고 신호했죠. 모티머는 서둘러 옷을 입고 거실로 내려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 창문으로 들어가서 탁자 위에 있던 램프에 불을 켜고 등간 위에 어떤 동물을 얹어놓고 재빨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다음 창문을 꼭 닫았죠. 그리고 정원에 앉아 방안을 가만히 지켜보았소. 박사, 거기 대해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봉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거기에 하얀 여송연의 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재를 정원의 잔디밭에서 찾아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당신이 피우는 여송연의 재라는 것을 환히 알 것입니다.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10분도 채 못되어 램프에서 내뿜는 독가스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난 뒤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추리가? 사실과 거의 틀리지 않지요. 자, 이제 모티머를 죽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만일 조금이라도 속이려 든다면 나는 당신을 곧장 경찰에 넘기겠소. 박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탁제 팔꿈치를 괜 채 생각에 잠겨 있던 박사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홈즈가 들여다보며 브렌다 양이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누이 동생인 브렌다 트리제니스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서로 사랑해 왔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탐험에서 돌아와 이 고장에 살게 된 것도 브렌다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왜 결혼을 하지 않았죠? 나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나를 버리고 달아난 차에 아직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영국의 법률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음에 따라서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브렌다는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이런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군요. 브렌다는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박사는 벼랑간 흐느껴 우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금빛 턱수염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홈즈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브렌다 양은 독가스로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스를 내는 동물은 어떤 것입니까? 나인? 악마의 다리의 뿌리? 스탕달 박사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봉에 악마의 다리의 뿌리라 씌어 있고 그 밑에 독약이란 빨간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와트슨 씨, 당신은 이 독약을 아십니까? 박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군요. 악마의 다리란 이름조차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독약에 대해선 어떤 책에도 씌어 있지 않으며 이것을 알고 있는 이는 유럽에서 한두 사람뿐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나는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선교사가 악마의 다리라는 별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토인 점장이들은 죄인을 자백시킬 때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다리의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를 마신 죄인은 공포로 미친 사람처럼 되어 뭐든지 다 불어버리고 말지요. 나는 온갖 고생 끝에 겨우 이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식물의 가루입니다. 박사가 봉지를 열자 가루가 나왔습니다. 홈즈는 엄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어디서 이 가루를 손에 넣었죠? 홈즈 씨, 이렇게 된 이상 뭐든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난 사촌인 남자 형제들과는 마음이 맞지 않았으나 브렌다를 봐서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먼 곳으로 시선을 주고 있던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약 2주일 전 모티머가 느닷없이 박사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박사는 토인의 활과 화살, 창 따위의 아프리카 탐험 기념품들을 모티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티머가 매우 흥미를 느끼는 바람에 박사는 그만 마음이 풀려 독약 가루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루를 불 속에 넣으면 독가스가 발생하여 이것을 마시면 미치거나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모조리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는 모티머가 언제 그 가루를 훔쳤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다른 기념품을 보여주려고 선반을 뒤지고 있을 때 살짝 빼낸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박사는 최후의 아프리카 탐험길에 오르기 위해 프리머드 항으로 갔습니다. 배에다 짐을 절반쯤 실었을 때 라운드 헤이 목사가 브렌다의 죽음을 전보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마을로 돌아와 목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이 미치고 한 사람이 죽어버린 것은 틀림없이 악마의 다리의 뿌리 가루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박사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모티머 트리제니스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범행의 목적은 물론 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미쳐버리기만 해도 재산은 모두 모티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사랑하는 브렌다를 잃어버린 슬픔과 모티머에 대한 분노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 꼭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모티머가 범인이란 것을 경찰에 알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그만한 시골의 재판관들은 아무도 악마의 다리에 뿌리 같은 독약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사가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 앞에서 그 무서운 작용을 실험해 본다 해도 모티머가 그 독약을 사용했다는 확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티머는 무죄가 되고 형제들의 재산을 독차지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사는 유명한 탐정인 홈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브렌다를 죽인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홈즈마저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티머가 악마의 달이라는 독약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박사 자신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도 아프리카 탐험에 나서면 당분간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모티머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박사는 하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그는 집 앞에 쌓인 자갈 더미에서 붉은 자갈을 한 줌 쥐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목사관으로 갔습니다. 홈즈가 말한 것과 같이 그는 과수원을 가로질러 목사관의 정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밝아졌는데도 모티머는 그때까지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호주머니에서 붉은 자갈을 꺼내어 2층 침실 유리창에다 던졌습니다. 여러 번 던지자 모티머는 잠을 깨어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간 박사는 아프리카 탐험 때 쓰던 커다란 회전식 권총을 들이대고 브렌다를 죽이고 두 형제를 미치게 한 건 너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권총을 본 모티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면서 예,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했습니다. 박사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있던 램프에 불을 붙이고 심지를 돋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램프에 가세다 악마의 다리에 뿌리가루를 뿌리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온 뒤 창문을 닫았습니다. 10. 살인자의 최후. 박사는 정원의 잔디에 웅크리고 앉아 여송년을 물고 오른손으로는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만일 모티머가 의자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한 방에 쏘아 죽이려고 방 안의 동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박사는 자기에게 덤벼든 사자를 권총으로 쏘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격의 명수였던 것입니다. 총소리가 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온다고 해도 달아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티머는 5분도 안 돼요. 방 안에 가득 찬 독가스 때문에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날뛰더니 잇따라 손발이 굳어지며 죽었습니다.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로 죽어가는 모티머의 얼굴을 보면서도 돌처럼 차갑게 굳어진 박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티머가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홈즈 씨, 이로써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셈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당신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든 내 목숨은 홈즈 씨,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나를 경찰에 넘기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재판 결과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브렌다가 없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스탕달 박사는 그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홈즈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작정이셨나요? 곧 배를 타고 최후의 아프리카 탐험에 나설 작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정글 깊숙한 곳에 뼈를 묻을 각오였습니다. 박사님, 그럼 그 계획대로 곧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남을 일을 끝내십시오. 나는 당신을 여기 잡아 둘 생각이 없습니다. 홈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탕달 박사는 천천히 큰 몸을 일으키며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박사가 홈즈의 따뜻한 조처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갔습니다. 홈즈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생각난 듯 호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담뱃삼지를 내게 건네주면서 와트슨, 한 대 피워보게. 독 없는 연기도 기분 전환에 좋을 테니까. 이번 사건에서 난 경찰과는 관계없이 혼자 조사해왔어. 그러니까 박사를 놓아주어도 별로 책망은 듣지 않겠지.
그 대신 내가 발견한 단서를 모두 뒤에 남겨두었어. 만일 이곳 경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모티머 살인범을 밝혀내어 체포할 수 있을 테지. 자넨 어떤가? 내가 스탕달 박사를 놓아준 것이 못마땅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네. 박사는 두 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프리카의 깊숙한 정글 속에서 일생을 마치겠지. 그 편이 박사를 오랫동안 감옥에 넣거나 사형시키는 것보다 훨씬 인류를 위해 도움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네. 와트슨, 그런데 난 자네와는 달리 연애 감정이 전혀 없어. 만일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브렌다 양과 같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면 나도 스탕달 박사와 같은 짓을 할지 몰라. 사람이란 자기가 그런 환경에 놓여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고 자네가 스탕달 박사를 모티머 살해범으로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거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가 이 붉은 빛이 도는 자갈이야. 홈즈는 주머니에서 작을 돌을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관에 갔을 때 내가 모티머의 침실 창문을 조사하던 일을 기억하나?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금이가 있었고 창계에는 이 붉은 자갈이 2개 놓여 있었어. 누군가가 정원에서 2층 창문에다 던진 게 틀림없어. 나는 그 돌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목사관 주인은 물론 온 마을의 길들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 그런데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작은 돌은 스탕달 박사의 집 앞 외에는 아무데도 없었어. 나는 스탕달 박사가 모티머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랬었군.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다음에 나는 목사관 정원 잔디밭에서 하얀 여송연재를 찾아냈어. 그건 박사가 피우던 여송연의 재와 같은 것이었네. 그곳은 모티머의 거실이 똑똑히 들여다 보이는 장소였어. 그리고 셋째로 모티머의 거실 탁자 위에서 타고 있던 램프를 조사해 보았지. 기름통의 석유는 거의 줄어 있지 이것은 그 램프가 켜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어. 나는 새삼 홈즈의 추리에 감탄하며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램프의 가끝에 묻어있던 다갈색 가루를 칼로 긁어내어 집으로 가져왔어. 그리고 자네와 둘이서 타고 있는 램프의 가시에 다갈색 가루를 얹어놓고 위험한 실험을 했지. 우린 하마터면 미치거나 죽을 뻔했지. 이로써 2번의 사건에 모두 같은 독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지. 와트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하여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램프의 갓에서 긁어낸 다갈색의 가루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도 남북 아메리카에도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여러 차례 아프리카 탐험에 나섰던 스탕달 박사가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겨날 건 뻔하지 않나. 듣고 보니 그렇군. 아직 한 가지 더 남아있지. 나는 목사관 뒤에 있는 과수원의 부드러운 따위에서 스탕달 박사가 늘 신고 다니는 테니스화의 발자국을 발견했지. 그 발자국은 돌아가는 길과 돌아와는 길 2가닥으로 나아 있었지. 이상 5가지의 단서를 바탕으로 나는 모티머를 죽인 것은 스탕달 박사가 틀림없다고 단정을 내린 거야. 어떤가 와트슨? 무슨 의견이라도 있나? 아냐고, 없어. 참으로 멋진 추리야. 하하하, 그렇게 칭찬받으니 쑥스럽군. 스탕달 박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는 동물의 이름도 그가 모티머를 죽인 이유도 몰랐거든. 그런데 와트세운 아까 박사가 돌아갈 때의 뒷모습을 보았나? 거인 같은 사나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는 모습은 여간 쓸쓸해 보이지 않더군. 애인을 잃어버린 것이 몹시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나머지 탐험을 무사히 끝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다가 홈즈는 갑자기 활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와트슨. 저녁놀이 아주 아름답군. 저녁 식사 때까지 벌판을 산책하며 사건에 대한 걸 말끔히 잊어버리지 않겠나? 스탕달 박사가 아프리카로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 박사가 깊은 정글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곧 늪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탐험을 모두 끝마치고 애인의 뒤를 쫓아간 모양입니다. 끝.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1889년의 여름으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결혼한 뒤로 나는 홈즈를 혼자 남겨두고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떠났지만 수시로 홈즈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다. 내 병원은 날로 번창했다. 공교롭게도 병원이 런던 서쪽에 있는 패딩턴 역 근처에 있었기에 역 직원 중에도 단골이 생겼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쉽게 치료해준 인연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병원을 선전해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가정부가 문을 노크하고는 패딩턴역에서 두 남자가 와서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내가 옷을 급히 갈아입고 병원으로 나가보니 그 단골 역 직원이 진찰실에서 나와 문을 닫고는 턱으로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보이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고맙다는 인사도 하기 전에 종종걸음으로 나가버렸다.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한쪽 손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는데 겉으로 피가 번져 있었다. 약 25살가량의 젊은이로 남자다운 체격의 잘생긴 얼굴이었으나 좀 창백했다. 무엇인가에 혼이 나서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다. 선생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커다란 일을 당해 나와서 오늘 아침 패딩턴역에 기차로 와서 의사를 찾았더니 그 친절한 역 직원이 이리로 안내해 주더군요. 나는 책상 위에 내미는 그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빅터 해즐리, 기계기술자, 런던 빅토리아가 16회 A4층. 나는 진찰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야간 열차를 타신 모양이군요. 지루했겠습니다. 아니요, 지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즐리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의자에서 허리를 꺾고는 미친 사람처럼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어 젖히는 것이었다. 나는 의사로서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냉수를 갖다 주고서 마시게 했다. 해즐리는 물을 마시고 나자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았으나 몹시 피곤한 듯 핏기가 없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추태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섞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에 브랜디를 약간 타서 다시 권했다. 그것을 마시더니 청년의 얼굴엔 어느덧 핏기가 돌았다. 기분이 가라앉는군요. 그럼 선생님, 엄지손가락이 있던 자리를 봐주십시오. 해즐리는 직접 손수건을 풀어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상처를 수도 없이 보았으나 청년의 손을 보고는 등줄기가 오싹함을 느꼈다. 엄지손가락이 있었던 자리에 시뻘건 해면처럼 피가 엉겨 있었다. 이거 지독하군요. 피가 많이 흘렀겠습니다. 많이 흘렸지요. 잘렸을 때는 정신이 아찔한 것이 잠시 동안 기절했었나 봅니다. 얼핏 정신을 차리고는 손목을 손수건으로 단단히 묶고 나뭇가지를 끼우고는 피가 멎을 때까지 손을 어깨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외과 의사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나는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이 상처로 보아 뭔가 무겁고 예리한 연장으로 내리친 모양이군요. 고기를 써는 식칼 같은 거였습니다. 실수로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사람을 죽일 셈으로 칼을 휘둘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가. 상처를 소독하고 가재로 싸고는 붕대를 매주었다. 해즐리 청년은 의자에 기대 꾹 참고 있었으나 가끔 아픈 듯 입술을 깨물었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브랜디도 마시고 상처도 소독한 덕분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하기야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흥분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겠군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에 가서나 할 이야기니까요. 하기야 이 상처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내 이야기를 믿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니와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달리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로 가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라는 사람에게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분이라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분이 맡아 주신다면 다행입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아니라 함께 가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차를 불러 타고 갑시다. 지금 가면 아침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안채로 급히 돌아가 아내에게 사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5분 뒤에는 해즐리 청년과 함께 베이커가로 마차를 달렸다. 셜록 홈즈는 언제나처럼 신문에 찾는 난을 훑어보며 가운을 입은 채로 파이프를 입에 물고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는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베이컨과 달걀 3인분을 준비시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홈즈는 해즐리 청년을 소파에 앉히고 머리에 베개를 괴게 한 다음 머리맡에 물을 탄 브랜디 잔을 준비해 놓고 말했다. 해즐리 씨, 당신이 겪은 사건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편히 누워서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피로를 느끼시면 그 술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치료를 받고는 만사가 안정된 느낌입니다. 그럼 내가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홈즈는 큼직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나른한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나 실은 예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즐리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 해즐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하숙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수력을 이용하는 기계기술자로 그리니지에 있는 이름난 기업체에서 7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2년 전에 면허를 땄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독립해보고 싶어서 빅토리아가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누구나 독립된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엔 고생하기 마련이지만 내 경우는 더욱 심했습니다. 2년 동안 별로 소득도 없는 일거리가 내대건 들어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만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점원이 들어와 어떤 남자 한 분이 일관계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들고 들어온 명함에는 육군 대령 라이센더 스타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원 뒤에서 그 예비역 대령이 큰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보니 키는 보통 사람보다 큰 편이나 아주 깡마른 몸매였습니다.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른 원인이 병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활달했고 태도도 자신에 차 있었거든요. 복장은 검소했지만 깔끔한 편이었고 나이는 40세 안팎, 말투에는 독일어 액센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해즐리 씨입니까? 당신은 기술도 상당하지만 이해심이 많고 비밀도 굳게 지켜주실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나를 그토록 좋게 평가해준 분이 누구신지요? 아니 그건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며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에 관한 상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일을 부탁하러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분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지요. 비밀을 지켜야 할 일이라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일의 내용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요. 대령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토록 의심에 찬 눈은 처음 보았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는 동안과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대령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문을 획 열어젖히더군요. 그러나 복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령은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다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점원들은 흔히 주인이 하는 일을 알고 싶어 하기에 이젠 안심입니다.
대령은 의자를 바짝 내 곁으로 끌고 와서는 다시 그 의심에 찬 눈으로 날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바싹 마른 사나이의 수상쩍은 행동에서 일종의 불유쾌함과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놓쳐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뚝뚝하게 언성을 높였지요. 어서 용건을 말씀하시지요.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룻밤이면 끝날 일인데 오시긴이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1시간 정도라고 말하는 편이 좋겠군요. 기능이 떨어진 수화기를 손봐달라는 일입니다. 어디가 나쁘다는 것만 지적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수리할 겁니다.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일은 쉬울 것 같군요. 그럼 오늘 밤 막차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바크셔군의 아이퍼드입니다. 패딩턴역에서 기차를 타면 11시 15분에 아이퍼드에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차를 역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역에서 먼가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우리 집은 아주 한적한 시골에 있습니다. 역에서 10km는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기는 틀렸군요. 그래서 주무시고 갈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로군요. 오늘 저녁 8시 차면 좋을 텐데 우리들 사정으로는 밤늦게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무리한 사정이 있기에 인류기술자에게 맡길 만한 보수로 당신 같은 아직 무명의 청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50기니의 돈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처지로서는 무시 못할 액수였던 것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막차로 가뵙지요. 그런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순 없겠습니까?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이 방에서의 이야기를 누가 엿들을 위험은 없겠습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말하지요. 모직물의 마무리 과정에서 쓰이는 표백토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잉글랜드에서도 이 흙이 산출되는 곳은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리딩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땅을 약간 샀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곳에 표백토층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 그 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그 좌우에 큰 층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층과 왼쪽 층은 남의 소유의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은 그곳에 금광만큼이나 값진 표백토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사들이면 크게 횡재를 할 일입니다만 당장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내 땅 밑에 층을 우선 비밀리에 파서 그것을 팔아 이웃 땅을 살 자금을 마련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수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압기가 자꾸 고장을 일으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비밀이 새어나가서는 큰일입니다. 집에 기계 기술자가 드나든다는 것을 눈치채었다가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이웃 땅을 사들일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서 오늘 밤의 일은 극비에 붙여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표백토라는 것은 자갈처럼 파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왜 수압기가 사용되는지 모르겠군요. 대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그거 말입니까? 그건 우리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흙을 벽돌처럼 단단히 굳혀 뭔지 모르게 해서 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해즐리 씨, 이제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럼 11시 15분에 아이퍼드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비밀을 꼭 지켜주십시오. 대령은 다시 한번 탐색하는 눈초리로 내 표정을 살펴보고는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악수를 나누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일이 무척 비정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보수가 그와 비슷한 일의 10배나 되었거니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주 일거리가 굴러 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 손님의 얼굴이나 태도에서 받은 불유쾌한 인상이 남아있고 또 표백토의 설명만으로는 왜 한밤중에 가야만 하는지 또한 그 일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그렇게도 쉬쉬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패딩턴 역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작고 어두운 역에 내렸습니다. 그 역에 내린 것은 나 혼자였는데 플랫폼에는 포터 한 사람이 졸린 듯한 얼굴로 칸델라 등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을 나오니 그 예비역 대령이 저쪽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팔을 잡고서 문을 열고 기다리던 마차 속으로 때밀다시피 태웠습니다. 양쪽 창문을 닫고는 마부석에 판자를 툭툭 치자 마차는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홈즈가 여기서 질문을 시작했다. 말은 한 마리였습니까? 예, 한 마리가 마차를 끌었습니다. 말의 털 색깔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마차에 올라탈 때 얼핏 보니 밤색이었습니다. 말이 지쳐 있는 것 같던가요? 아니요, 기운차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지요. 흥미가 있군요.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의 이야기로는 10km 정도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속도와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20km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부근의 시골길은 도로 사정이 나쁜 모양인지 마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을 달리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창문에는 불투명한 곰보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가끔 지나가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험한 길은 끝나고 바퀴 소리로 보아 자갈이 깔린 길에 들어서더니 마침 내몰졌습니다. 대령은 마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지체 없이 나를 데리고 눈앞에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마차에서 곧바로 현관 안으로 뛰어든 꼴이어서 집의 외관은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문이 닫히고는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캄캄해서 대령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더듬더듬 성냥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쪽에 문이 열리고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여인이 램프를 치켜들고 앞으로 내밀듯이 서서 나를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더군요. 그 여인은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몇 마디 질문을 했는데 대령이 무뚝뚝하게 거기에 답변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램프를 떨어뜨릴 정도로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령은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인가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여인의 등을 밀어 안으로 들여보내고 램프를 받아들고 내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대령은 그렇게 말하며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치장한 작은 방으로 한가운데의 테이블 위에는 독일어로 된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대령은 램프를 문 곁에 오르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령은 나를 남겨두고 나가더군요. 테이블 위에 책을 보니 독일어는 모릅니다만 두권은 과학 논문이고 항어는 시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의 밤 풍경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창가가 보았습니다만 떡갈나무로 짠턴문이 내려져 있고 단단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군요. 기분이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한 집이었는데 복도 어디에선가 벽시계가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날 뿐 주위는 쥐죽은 듯 했습니다.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이 독일인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 이곳은 어딜까? 이 포드에서 15km 내외 떨어진 곳이라는 것은 짐작이 갔지만 그것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혹은 서쪽인지 동쪽인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불안을 씻어버리려고 콧노래도 부르고 어쨌거나 50기니를 손쉽게 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있는 방문이 소리도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어둠을 배경으로 입구에 서 있고 방 안의 램프에서 흐르는 노란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운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격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을 세워 입에 대고는 떠들지 말라는 신용을 해보이더군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세요. 어서요. 이곳에 있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부인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보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어서 도망가세요. 그러나 내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서 여인은 예의 같은 건 잊어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애원하는 투로 말하더군요. 부탁입니다. 빨리 달아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나는 원래가 고집이 세서 특히 누가 설득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성미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50기니의 보수와 지루한 여행, 그동안의 수고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참고 견딘 보람이 없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부탁받은 일도 하지 않고 받아야 할 보수도 포기한 채 줄행랑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여인은 미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인의 태도로 보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면서도 고집을 세워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한번 애원을 하려 했을 때 2층에서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젠 틀렸다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고 서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대령은 턱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목에 살이 찌고 토끼 모양의 수염을 기른 키가 작달막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 지배인인 피거슨입니다. 그럼 곧 일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기계가 있던 곳으로 안내하겠으니 따라오십시오. 모자를 쓰고 가야겠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 기계가 있으니까요. 아니 집안에서 표백토를 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흙만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상관할 것 없어요. 당신은 기계만 살펴보고 어디가 나쁜지 지적만 하면 됩니다. 램프를 손에 든 대령이 앞장서고 뚱뚱한 지배인과 내가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미로 모양의 복도가 얽힌 옛날 집으로 좁은 나선 모양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라가니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늬 문턱은 오랜 세월 동안 밟혀 활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하여간 2층에는 융단도 깔려있지 않았고 가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벽에서는 회가 벗겨져 내려왔고 습기가 차서 곰팡내가 났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인의 허둥거리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으므로 두 사나이의 행동에 경계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고 피거스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와 같은 영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스타크 대령은 좀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작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를 꽂고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꽤나 작아서 셋이 모두 들어갈 수 없었기에 피거스는 밖에 남고 대령과 나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압기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지금 누가 이 기계를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납니다. 이 방의 천장이 피스톤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몇 톤이나 되는 압력이 생겨 이 철판으로 된 바닥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 바깥쪽에는 가는 파이프가 여러 개 있어서 받은 수압을 피스톤에 전달하는데 그런 장치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계는 이상 없이 작동하는데 어딘가 잘못된 곳이 있는 모양인지 압력이 적게 나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알려주면 됩니다. 나는 대령에게서 램프를 받아들고 기계를 구석구석 조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용량이 큰 수압기로 굉장한 압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운 전용의 레버를 밀어보니 픽 하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물이 새는 곳이 있어 물이 파이프 속에서 역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잘 검사해 보니 운전봉 끝에 고무 바킹이 느슨해져서 틈새가 생겨 있었습니다. 압력이 줄어든 원인은 그것이 틀림없었기에 나는 두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었지요. 그들은 주의 깊게 내 설명을 듣고는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준 다음 다시 한번 압착실로 돌아와 호기심을 갖고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표백토 이야기는 전혀 가공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기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방의 벽은 나무였으나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 조심해서 살펴보니 바닥 전면에 금속으로 된 엷은 껍질 같은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금속 껍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독일어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대령의 송장과도 같은 무서운 얼굴이 나를 부릅뜬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는 거지? 당신의 표백토라는 것이 금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기계의 용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좀 더 효과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나는 곧 내 입이 가벼웠다는 것을 후회해야 했습니다. 대령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지고 그의 회색 눈이 잔인스럽게 번쩍 빛났습니다. 좋아, 이 기계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해주지. 대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서 작은 문을 덜컹 소리가 나게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나는 철문 쪽으로 달려가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았지만 꼼짝하지 않더군요. 나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대령 나를 내보내 주시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들려온 소리에 나는 소리라치게 놀랐습니다. 레버가 덜컹 움직이는 소리에 이어 쉬 하고 물의 압력이 피스톤에 전달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대령이 기계를 작동한 것입니다. 램프는 조금 전에 바닥을 살펴보려고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불빛으로 검은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의 몸은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형태도 없이 납작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철문에 몸을 부딪히고 손톱으로 철판을 긁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기계가 움직이는 굉음이 나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천장은 머리 위 5-6cm까지 내려와 손을 내밀면 그 거칠거칠한 표면이 만져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친 것이 죽을 때의 몸의 위치에 따라 고통이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엎드려 있으면 등뼈에 압력이 가해질 것인데 그때 뼈가 튕겨져 나올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반대의 자세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위를 보고 누워서 시시각각으로 그 검은 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을 지켜볼 용기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미 곧장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천장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얼핏 눈에 띈 것을 보고 마음속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천장과 바닥은 쇠로 되어 있었으나 사방의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판자 사이에서 노란 불빛이 한 줄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천장에 밀려 판자의 틈새는 조금씩 넓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날 가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나 필사적으로 몸을 부딪히자 판자가 부서지며 나는 거의 실신 상태로 판자 저쪽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램프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고 아래 위에 철판이 맞닿는 둔탁한 금속성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실로 위기일 바의 순간이었지요. 그때 누가 내 손목을 마구 잡아 끄는 것을 느끼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좁은 복도의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고 한 여인이 내 손목을 잡아 끌며 오른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나에게 충고를 해준 그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와요. 그 사람들이 곧 이리로 옵니다. 당신이 눌려 죽지 않았다는 알면 큰일이에요. 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어서 따라와요. 이번에는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서서는 여인의 뒤를 쫓아 복도를 달려 나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이 계단 밑은 넓은 복도였는데 그곳까지 갔을 때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두 사나이가 서로 외쳐대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위쪽에서, 한 사람은 아래쪽에서 서로 외치며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곳은 침실이었고 창으로는 밝은 달빛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높기는 하지만 뛰어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복도 저쪽에 불빛이 나타나며 스타크 대령의 깡마른 그 림자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다른 손에는 푸죽간의 커다란 식칼 같은 것을 움켜잡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침실로 달려들어가 창문을 열어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속에 떠오른 정원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에서 아래까지는 넉넉히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창틀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은인을 악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잠시 창틀에 매달린 차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인을 해치는 일이라도 있으면 달려들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구출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순간 대령은 여인 앞을 지나 곧장 창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령에게 매달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봐요.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 아무 말도 퍼뜨리지 않을 거예요. 엘리제, 당신 미쳤어? 우리를 파멸시킬 생각이군. 저자는 이미 눈치챘어. 이걸 놓지 못하겠어? 대령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여인을 밀어젖히자마자 창가로 달려와 그 무거운 식칼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창틀에 매달린 손에 둔한 통증을 느끼며 창틀에서 손을 놓자 내 몸은 땅 위로 털썩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는 필사적으로 정원의 나무 그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며 어지러움을 느끼고는 아까부터 심한 통증이 심한 왼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엄지손가락이 끊겨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매려고 했지만 어지러움이 더해지며 장미덩굴 속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정신을 잃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달은 이미 졌고 환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땅 위에 피가 홍건했습니다. 그 심한 아픔 속에서도 나는 간밤에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내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에 그 집과 정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마구 달려왔었나 봅니다. 즉, 내가 누워있던 곳은 시골길에 면한 나무 울타리 속이었는데 저쪽에 긴 건물이 보이기에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바로 아이퍼드 역이었습니다. 손에 극심한 통증만 없었다면 그 공포에 찬 어젯밤의 일도 한낱 악몽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멍한 정신으로 역에 들어가 기차 시간을 물어보니 1시간 남짓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어젯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본 포터가 있기에 스타크 대령이라고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이름은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차가 저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소? 아니요, 유심히 보질 않았습니다. 이 부근의 경찰서는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서는 5km나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런던에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런던에 돌아와 친절한 역 직원의 안내로 박사님의 치료를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홈즈 씨에게 전적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이상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셜록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터운 스크랩북에서 신문 오린 것을 찾아내어 들고 왔다. 여기에 당신의 사건과 관계가 있음직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1년쯤 전에 모든 신문에 났던 것인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행방불명. 이달 9일. 제레마이어 헤일링. 26세의 수력기계 기술자. 밤 10시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음. 복장은 바로 이 기술자가 수압기를 손봐주고 희생당한 사람일 겁니다. 아, 이제야 그 여인이 대령에게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해즐리가 말했다. 틀림없습니다. 그 대령이라는 자는 잔인한 작자로 자신의 은밀한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해치우는 모양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운이 남아있다면 아이퍼드로 갈 준비를 하고 함께 경시청에 들릅시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우리들은 기차 속에 있었다. 일행은 셜록 홈즈와 그 기술자, 경시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과 사복 형사 1명, 그리고 나였다. 경감은 좌석 탁자 위에 아이퍼드 역 부근의 지도를 펴놓고 역을 중심으로 컴퍼스로 열심히 원을 그리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이 원은 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20km를 나타낸 겁니다. 범죄 현장은 원둘레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20km가량 되는 곳이라고 했지요, 해즐리 씨. 마차로 좁기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허둥지둥 역까지 달려왔거나 놈들이 마차에 당신을 실어 길가에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문점을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마차로 실어다 버렸다면 왜 당신을 발견했을 때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만류에 못 이겨 자비심이라도 생겼을까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령의 얼굴에는 자비심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해즐리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건 차차 알게 되겠지요. 문제는 놈들이 이 원의 어느 지점에 근거지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감의 말에 홈즈가 입을 열었다. 그 지점이라면 내가 점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경감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 뭐라고요? 이미 확증을 잡았나요? 그럼 누가 홈즈 씨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남쪽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쪽이 가장 한적한 지역이니까요. 해즐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나는 동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동쪽을 주장했다. 사복 형사는 서쪽이라고 말했다. 나는 서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쪽으로는 외딴 집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나는 북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까닭인즉 북쪽으로는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즐리 씨의 이야기에는 마차가 비탈길을 올라갔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자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게도 네 사람의 의견이 각기 다르군요. 그럼 홈즈 씨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모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모두라니? 한 사람은 맞을 게 아닙니까? 홈즈는 원의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나는 아이퍼드역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놈들은 그 근처에 있습니다. 홈즈의 말에 해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20km나 달렸는데도요. 10km 갔다가 10km 되돌아오면 20km가 되지요. 이건 간단한 덧셈입니다. 마차를 탈 때 말은 원기왕성하고 윤기가 흐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20km 나되는 험한 산길을 달려온 말은 아닙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만합니다. 놈들이라면 능히 그만한 장고에는 불일 만하겠군요. 그 일당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윤곽을 잡았으니까요. 홈즈가 말을 받았다. 경감의 추측대로 놈들은 대규모의 위조 은화 주조단입니다. 그리고 압축기는 은 대신에 합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었을 겁니다. 꼬리가 잡히지 않은 위조 은화 주조범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반 크라운짜리 가짜 은화가 나돌기 시작한 것이 6개월이 넘었으니까요. 어느 선까지는 추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상은 캄캄했습니다. 아주 교활한 작자들이라 여간에서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돌파구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이로써 놈들을 일망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감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 일당은 법망에 걸리는 운명은 아니었던 것이다. 기차가 아이퍼드역에 도착했을 때 가까이에 순 너머 쪽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피어올라 항아로운 농촌 풍경 위에 멀리까지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플랫폼에 나와 있던 역장에게 경감이 물어보았다. 화재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나요? 간밤에 시작된 모양인데 지금쯤은 꺼졌을 겁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배처 의사 댁입니다. 배처 의사란 독일인으로 깡마르고 매부리코에 키가 큰 사람이 아닌가요? 역장은 피 굳고 말았다. 천만에요. 배처 의사는 영국인인데다 이 부근에서 그 의사만큼 품격이 있는 분도 드뭅니다. 턱이 안 보일 정도로 살이 찐 편인걸요. 하기야 의사댁에 머물고 있는 신사 한 분은 대조적이지요. 그 의사의 환자라고 합니다만 그분은 외국인인데다 바크셔군의 질 좋은 쇠고기를 먹고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깡말랐지요. 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화재 현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길은 낮은 언덕을 넘어 이어져 있었다. 언덕 위에 올라가자 시야가 탁 트이며 벽에 흰 회를 바른 집이 보였다. 정원에는 소방차가 세대 늘어서 있고 소방수들이 마지막 불길을 잡고 있었다. 해즐리가 흥분해서 외쳤다. 저 집이다. 자갈을 깐 마차길이 있고 내가 뛰어든 장미덩굴도 보입니다. 나는 저 두 번째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여간 당신의 복수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놓아둔 석유 램프가 수압기에 박살이 나며 그 불이 둘레의 나무 판재에 옮겨 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당신을 뒤쫓는데 정신이 팔려 불이 붙은 것도 몰랐던 거지요. 혹시 구경꾼들 중에 일당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쯤 100km 이상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르지만 홈즈의 예상은 사실로 나타났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도 또 인상이 고약한 독일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수가 적고 뚱뚱한 영국인에 대해서도 전혀 종적을 알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새벽에 몇 사람이 탄 마차가 유달리 큰 상자를 싣고서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한 농부의 말을 끝으로 범인들의 행방은 홈즈의 지혜로서도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소방수들은 건물 내부의 낯선 시설에 크게 놀랐지만 3층 침실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보고는 더욱 혼비백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가 되었지만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벽만이 앙상하게 남았다. 그리고 수압기 역시 몇 개인가 구부러진 원통과 철관만을 남기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창고에서는 다량의 니켈과 주석이 발견되었지만 화폐는 한 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범인이 싣고 갔다는 상자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 기술자가 쓰러진 장미 덩굴 속에서 길가의 나무 울타리까지 어떻게 이동했는가는 정원의 흙이 부드러운 덕분에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히 두 사람에 의해 부축을 받고 운반되었던 것인데 그 한 사람은 작은 발자국을 남겼고 다른 하나는 유달리 발자국이 컸다. 아마도 말수가 적고 뚱뚱한 영국인은 대령만큼은 냉혹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여인을 도와 의식을 잃은 기술자를 안전한 곳까지 운반해 갔던 것이리라.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속에 자리 잡고 앉자 해즐리는 잠옷 분하다는 투로 말했다. 제길 재수가 없으려니 엄지손가락을 잃은 데다가 50기니의 보수마저 날렸으니 이게 무슨 꼴이람?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경험입니다. 경험은 언제고 유용하게 살릴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구해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끝.